안녕하세요.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진행을 맡은 최다원입니다. 2022년 말 이 오픈 AI에 거대 언어 모델을 탑재한 챗 GPT가 출시되면서 인류는 일대 변혁을 맞이했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딥러닝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창작의 영역까지 침투했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2010년대 SNS의 발달이 그러했듯이 이 인공지능 AI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류의 고민과 도전 역시 커지고 있는 거죠. 넥스트 AI 모델은 무엇일까?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과연 예상하지 못할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오늘 강연을 이끌어주실 분입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정재승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인데 그 과학 콘서트를 쓴 저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인공지능의 위용을 경험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들 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나눠 보셨을 거고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현 주소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인간 지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또 이 어두운 그림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인간의 뇌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2008년, 7년, 8년 무렵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 당시에 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로운 프라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서브 프라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고 그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파산을 하는 개인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연쇄 파산으로 이어져서 서브 프라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모기지를 주었던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가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불과 1, 2년 만에 완전히 고꾸라지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때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그냥 시장에 맡기고 이 자유시장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사실은 그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답게 이 정부가 그냥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차 대조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땠을까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긴 바로 1, 2년, 그 두 해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은 바로 극복을 하고 2010년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미국 경제도 좋았고요. 또 세계 경제도 세계 이 금융 위기를 아주 빠르게 잘 해결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숱한 가설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하나씩 그것도 2년마다 약정이 끝나면 교체하는
뭐 이어폰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구입하고 탭처럼 다른 주변 기기들도 구입하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 안에 뭐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스타트업 아주 작은 스타트업도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 앱스토어 안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냥 스마트 디바이스만의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스마트폰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대기업만이 아닌 작은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하면서 거리와 상관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시장을, 경제 시장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태계가 2010년대 세계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설입니다. 혁신은 이처럼 세계 경제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소비자 중심의 기술 혁신이 세계 경제를 살렸다는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우선 우려는 장기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가 우려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MIT의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슬로운이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만든 그래프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보시는 4개의 그래프가 한 궤적을 그립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늘어났고요. 고용도 늘고 가계 수입도 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그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GDP가 성장하는 이 4개의 그래프가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4개의 그래프가 따로 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더욱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이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심지어 비정규직이 늘고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양질의 직업들이 줄어들면서 가계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생산량은 늘었는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인간만이 하는데 이 소비를 해야 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역할을 해야 할 인간들이 모두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가 정체가 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가 없으면 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2020년 또 한 번의 엄청난 위기를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이죠. 세계 경제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집에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다행히도 우리 모두 인류는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상처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의 스마트 디바이스, 제2의 아이폰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Next Big Th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최근 10년간은 제2의 아이폰 다음에는 뭐가 세상을 지배할까? 그걸 우리 회사가 만들겠다. 뭐 이런 야심찬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제2의 아이폰 다음에 무엇이 나올 거냐, 갤럭시 다음에 무엇이 나올 거냐, 스마트폰이 점령하고 있는 시장을 새롭게 무엇이 점령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게 되었죠. CES라는 행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가전제품 박람회 쇼룸인데 실제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고요. 뭐 굉장히 큰 트랙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최전선을 사실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라스베가스에 1월 초에 모이게 되었는가? 이 행사의 가장 큰 주된 모토가 우리 쇼룸에서 제2의 아이폰을 찾으세요, 제2의 스마트폰을 찾으세요가 모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술 도구가 그 이전에서는 굉장히 사용하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세계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아주 주체적인 역할로 진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CES가 보여주는 제2의 아이폰은 뭘까요? 되게 솔직한 고백이긴 합니다만 CES야말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지난 10년간 CES가 이게 제2의 아이폰, 스마트폰 다음에 이게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팔았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숱한 단어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제2의 아이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스마트홈이라는 게 있죠. 스마트홈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2014년부터 10년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스마트합니까? 네. TV 경쟁, 이게 사실 CES를 보는 아주 큰 즐거움이었죠. 올해는 어떤 TV가 얼마나 좋은 해상도로 우리에게 와우라는 비명을 불러일으킬 거냐 하는 게 CES를 관람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각적 경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2018년, 19년 무렵에는 5G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썩였습니다. 스마트시티를 할 때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는 테크놀로지, 특히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도시를 잘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을, 삶의 질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모든 교통 시스템을 관제해서 사람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교통의 흐름에 맞춰서 신호 체계들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잘하려면 차에서 측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의 교통 정보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있는 영역에서의 교통 상황도 자동차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상황판 혹은 CCTV를 설치해 놓고 교통 상황을 모든 차들에게 보내주는, 게다가 한 10만 킬로를 가는 동안 1초의 끊김도 없이 가야 되니까 지금의 4G, LTE로는 어렵고 그것에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 가까이 빠르게 더 크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5G가 필요하다. 이거를 설파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안타깝게도 5G의 보급률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40% 전후였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핸드폰 켜면 아직도 LTE가 주로 떠 있고 5G라고 써 있는 경우에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5G 서비스가 별로 없습니다. 네, 스마트시티는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5G를 쓸 정도로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상황이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 숱한 환상적인 단어들이 CES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아이폰이 될 거라고, 스마트폰 다음 세대를 이끌 거라고 기대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를 업그레이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CES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인공지능입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의 대국이 있었죠. 네.
그게 우리를 한번 엄청나게 놀라게 했고요. 2020년에 과학 문제를 그냥 인공지능으로 풀었고요. 2023년 4년 챗 GPT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해서 와, 이제 이런 게 된다고 하는 경험을 온 전 세계 인류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 개의 대국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대국의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그 파티장에서 뭐 구글을 만들었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뭐 에릭 슈미트 같은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의 데이비 실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왔고요. 우리나라도 바둑의 명인들, 또 바둑협회 사람들도 또 다 오셨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냥 이세돌 명인 외국에서 손님도 왔는데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이렇게 좀 쉬엄쉬엄 져주면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해서 이제 지게 됐고, 그중에 하루 비는 날 이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를 카이스트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그동안 알파고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지 패를 깠죠. 근데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선은 그들은 이미 이세돌을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3천만 번을 둬서 계속 이제 같은 버전끼리 2개 하고, 하나가 이제 잘 두면 이 버전으로 또 2개 하고, 이러면서 인간 구단, 명인 수준이 되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사실은 도전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히려 이세돌이 한번 이긴 게 더 놀라울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중에 어느 한 교수님이 데미스 하사비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뭐냐?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바둑은 평정한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3번밖에 안 이겼는데, 그래서 와, 되게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둑은 평정한 것 같고 작년부터 내가 바이오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 문제를 지금 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풀고 나면 나는 수학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증명한 모든 정리, 수학적인 티어럼, 레마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어떠한 정리를 집어넣으면, 수학적 명제를 집어넣으면 그걸 증명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알파고 리라고 하는데, 그 알파고 리는 결국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긴 인공지능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애가 나왔는데, 걔는 자기네들끼리 3억 번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떠한 인간도 그걸 이기지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바둑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지고 있었다는 그 바이오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우리의 유전자가 사실은 단백질의 기본 요소인 아미노산의 1차원 배열을 코딩하고 있는 거였는데, 걔가 우리 몸에서는 사실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단백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NA 시퀀스만으로 요거를 예측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지난 뭐 거의 70년간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였는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버전은 정확도가 거의 96.5%, 사실상 이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그 공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인공지능 되게 잘하는, 바이오의 어떤 문제를 학부생 수준으로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그냥 이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성취, 과학적 성취를 이뤄낸 거죠.
그럼 이제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예, 이런 고민이 근본적으로 들죠. MIT는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부터 그냥 모든 학생이 입학하면 예, 마치 일반 물리학 또 미적 분학 및 해석 기하학을 배우듯이 인공지능은 전공과 상관없이 다 배우는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해서 인공지능을 할까 말까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은 누구나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가 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이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이브 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요즘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난 1, 2년 사이에 AIX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AI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모두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위용을 떨치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 같이 이제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가 될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예, 그 사람은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그러니까 2045년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앞설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대단한 주장인가? 2045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주장을 2005년도에 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2005년도는 우리 모두가 애니콜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40년 후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성을 앞질러? 말도 안 돼 라고 다들 생각했고요. 당시에 특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레이 커즈와일이 그 주장을 하면서 그 컴퓨터의 계산 파워가 인간의 계산 능력을 이길 거다. 그게 2045년이어서 2045년도에 역전될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인간의 뇌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직관과 추론으로 답에 도달하는 거지 계산을 통해 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장을 하는 건 부적절해 라고 해서 이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을 무시했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체스는 계산 가능하지만 바둑은 계산 가능하지 않아서 바둑에선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으나 바둑 역시도 적절한 계산으로 결국은 인간을 이기게 됐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문제들을 컴퓨터는 막강한 계산 능력으로 CPU에서 GPU로 넘어간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은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뇌가 하는 일도 결국 계산 아닌가? 세포들은 지금 뭘 계산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직관,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정신적 작용, 인간 지성도 결국은 계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위용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희망을 걸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어두운 그림자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인공지능 회사들이 특히 뭐 챗 GPT를 만든 뭐 오픈 AI라든가 뭐 클로드라든가 구글에서도 제미나이 자체로만 보면은 엄청난 적자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예. 물론 그들도 계획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예측하고 있는 적자이긴 한데요. 어쨌든 너무나 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오픈 AI만 해도 한 12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는 6천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4,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데 100명이 밥을 먹는데
그중에 4-5명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적자가 누적될 텐데 결국은 이건 자본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인공지능 회사는 몇 개가 안 될 거고 그 소수의 회사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치 인터넷 검색의 시대 때 구글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에너지 블랙홀입니다. 얘네들이 무지막지하게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효율화된 건 겨우 10%, 20%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매년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괜찮아 보이겠지만 이 일이 반복되면 20년, 30년 후에는 세계가 아주 심각한 기후재난 또 에너지 고갈 문제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빅데이터 인공지능에게 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학습 효율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의료 정보는 민감한데, 금융 정보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려면 약관에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다 가져가죠, 회사들이. 그리고 그걸 팔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얘가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 이탈리아 이번 휴가 때 이탈리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라고 한참 얘기를 나눴더니 돌아와서 소셜 미디어를 켰더니 갑자기 이탈리아 여행 광고가 떴어. 얘 혹시 우리 말을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너무 세상을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얘는 항상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심지어 약관에 동의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냐, 또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가 레코딩한 내 정보를 다른 데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안에서만 나를 학습하고 그리고 나한테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닫혀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그런 걸 지지하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특히나 언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디바이스 안에서만 데이터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화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 데이터는 굉장히 작잖아요. 적은 데이터만으로 나를 학습해야 되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스몰 데이터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적은 데이터로 아주 높은 효율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적은 데이터로 엄청난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뇌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뇌가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고 뭐 비행기가 날면 되지 새의 날개짓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항공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간의 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간의 뇌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적은 데이터만으로 한 인간의 데이터만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지. 챗 GPT는 80억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료, 문서,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 80억 인간이 아니라 한 명의 삶의 데이터로
아주 높은 놀라운 지능을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뇌는 그걸 어떻게 했나?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인간의 뇌를 닮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쓸 거고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애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또 그걸 어려워하는 계층,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뭐 자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은 기술을 뭐 아니 또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는 기계를 보면 겁나고 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고 예, 그런데 아유 할머니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외치시고요. 이러면은 못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얘가 마치 인간처럼 내가 그냥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제 이런 이런 기계들, 인공지능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한때는 AGI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라든가 샘 알트만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은 AGI가 금방 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눈치 있고 맥락을 잘 이해하는 이 놀라운 AGI를 갖게 되었는지 그 신경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만으로 AGI를 구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한 편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세차장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더러워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세차장이 50m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나는 거기를 차를 몰고 가야 될까 아니면 걸어가야 될까? 라는 걸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으시죠? 네. 근데 놀랍게도요. 53개 인공지능 모델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무려 42개의 인공지능이 50m 정도면 너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챗 GP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몇 안 되는 인공지능만이 근데 네가 세차를 하려면 차가 필요하지 않겠어? 아무리 가까워도 차를 몰고 가야 돼 라는 당연한 대답을 한 인공지능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고민도 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은 인공지능에게 왜 어려운 질문일까요? 왜냐하면 인터넷 어디를 뒤져도 이런 질문을 한 인간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학습한 얘네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만으로는 이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세차장을 갈 때는 차를 들고 가야 되라는 건 몰고 가야 되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아직 인공지능이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는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간처럼 이성적이고 인간처럼 논리적이고 인간에게 기대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뇌에서 어떤 혁신의 실마리를 얻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간의 뇌를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위해서 뇌과학자들은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뇌과학의 근본 원리를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컴퓨터를 뜯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뇌는요, 예, 제가 여러분 뇌를 촬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몇 살인지, 네, 남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성격이 어떤지, 지능이 어떤지, 직업이 뭔지, 네, 심지어 연주자예요? 그러면 음악가 연주자예요? 그러면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 뇌만 촬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뇌는 자신의 기능을 바꿔가면서 그 구조를 바꿔가면서 기능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이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신경세포들은요, 얘가 정보를 처리도 하고 저장도 합니다. 네. 근데 컴퓨터는 여기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 CPU가 있어가지고 계산은 얘가 하고 저장은 여기서 하고요.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처리하고 다시 보내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GPU처럼 엄청나게 계산을 하는 애는 잠깐 머무는 곳에도 엄청나게 큰 메모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BM의 메모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요 메모리가 그런 건데 이렇게 계산 따로 잠시 저장 따로 길게 저장 따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뇌는 요 정도 사이즈 한 1.4kg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그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도 하고 저장도 하고 네,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우리가 아주 슈퍼컴퓨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필요도 없이 1.4kg 우유 500ml 우유 한 3개 정도의 크기로 이런 놀라운 지능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뇌가 쓰는 에너지가요. 그냥 전구 2-3개 정도입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쓰는 에너지의 30분의 1밖에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데 여러분이 헤어 드라이기보다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적은 저전력의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능들을 하는지 이거를 AI가 배워야만 우리가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하드웨어적으로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뇌를 닮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작동 원리를 담기도 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얘가 구조를 바꾸면서 어떻게 그런 기능들이 더해지는지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봇 기술은 혹은 그동안은 로봇 기술이 현실 사회에서 1가구 1로봇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저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막 5-6억 정도 되고요. 뭐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 로봇, 오준호 교수님이 만든 휴보 로봇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격은 한 5-6억 정도 되는데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걷고요. 뛰고요. 밀어도 안 넘어지고 막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준호 교수님께 농담처럼 하는 말이 휴보 뛰어올 필요가 없다. 와서 할 일이 없다. 뇌가 비어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계공학 관점으로 보자면 걷고 뛰고 넘어지지 않고 하는 게 엄청난 지능적 행위이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래 가지고는 1가구 1 로봇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으로 로봇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인바디드 AI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봇을 로봇으로 보지 않고 몸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애를 오픈 AI는 피겨 AI라는 애를 이제 만들 건데 얘를 한 2만 불대로 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4천만 원 자동차 한 대 값인 거죠. 네. 근데 얘가 어떻게 그러면 5-6억짜리에서 3-4천만 원짜리 정도로 옮겨오게 되었느냐? 그냥 얘 몸을요. 예전에는 막 엄청 부품도 많이 쓰고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몸을요 대충 만든 거예요. 예, 한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로. 이게 단 특징은 아무리 굴러떨어져 넘어져도 망가지지만 않게 만든 겁니다. 예, 튼튼하게만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되게 다양한 고급 센서들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더 중요한 거, 근데 거기에 챗 GPT를 방불케 하는 제미나이, 클로드를 방불케 하는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요. 네. 일단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세제를 넣고 돌려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찬장에 넣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통에 있는 빨래를 들고 세탁기에 넣어서 세제 넣고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한 다음에 건조기로 옮겨서 건조시킨 다음에 얘를 잘 개어서 서랍에 넣습니다. 옷장에 넣습니다.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랑 같이 나는 위로 얘는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로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사 노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6개 국어로 대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랑 영어로 대화하는 영어 회화, 나와 일본어 회화, 스페인어 공부 얘랑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도 좀 봐주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얘를 좀 써먹을 때가 많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 3, 4천만 원 정도의 이익은 볼 수 있겠네. 얘 집에 드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것도 비싸다. 그러면 월 100만 원에 모시겠다. 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월 구독료를 내고 집에 로봇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쯤 와서 고쳐주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주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해주고 하면서 마치 정수기처럼 관리해주는 회사가 등장하면 1가구 1로봇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쓸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보편화되고 관리가 되고 이러면은 마치 앱스토어가 열렸듯이 아이폰 때문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안에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자기 회사 서비스를 그 안에 넣었듯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댁에 로봇이 한 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한테 입힐 옷을 구매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개성적인 코스튬들을 붙이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로봇 액세서리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능 서비스들이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앱을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 집 로봇이 우리 집 반려견 산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 까시겠어요? 예, 깔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랫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숱한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로봇의 등장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왜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챗 GPT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얘가 인간에 대한 적대감, 인간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얘가 감정이나 욕망을 갖는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일단 자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게 챗 GPT는 어디 있나요? 그냥 전 세계의 네트워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게 있고 나가 있고 나 아닌 외부가 있고 그러면서 이 바디 오너십이라고 하는 몸을 가진 신체적 구조를 가진 존재로서 나를 제한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럴 수가 없죠. 게다가 존재하고 싶은 욕망도 존재를 하지 못해서 불안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누군가는 항상 어디선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몸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해보는 상상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로봇이 있는데 로봇에게 이제 명령을 넣어놓는 거죠. 배터리가 20% 이하로는 가지 마라. 그래서 30%대쯤 되면은 가서 플러그에 꽂아서 자가 충전해서 에너지 레벨을 높여라. 네, 이런 걸 우리가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막 빨래를 개다가 아이고 네, 에너지 레벨이 30이 됐네.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가 충전을 하러 가겠죠. 근데 자가 충전을 하러 갔는데 플러그 앞에 큰 개가 그 집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꽂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나 충전해야 돼. 비켜줘 했는데 걔가 쿨쿨 자고 있네요. 어떡하지? 다른 플러그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다른 플러그 앞에는 물이 흥건히 있네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런데 배터리는 점점 떨어져서 20%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이 집에 다른 배터리가 플러그가 어딨지? 하고 막 돌아다닐 텐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쟤 되게 불안해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불안이란 감정은 사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는 조바심, 부정적 감정, 초조한 감정을 불안이라고 부른다면 챗 GPT는 세상을 살면서 불안할 일이 없겠지만 몸을 가진 우리 집 로봇은 그럴 일이 있는 거죠. 예. 혹은 심지어 불안이라는 명령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배터리가 30% 떨어지면 갑자기 움직임을 빨리 하게, 더 종종 걸음을 걷게, 예, 비전도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찾도록 해주면 얘가 배터리를 잘 2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데 도움을 주겠죠. 불안이라는 기능이 얘가 생존하고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을 주겠죠. 네. 그러면서 얘는 어쩌면 하나씩 둘씩 청소를 끝내고 나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 기쁨도 넣어주고 집에 이상한 침입자가 있으면은 놀라고 공포를 느끼고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전화하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넣어주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했을 때 얘가 어쩌면 감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생명체가 아니라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가 발달하기 어려웠지만 신체화된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로봇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얘가 좀 눈치 있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표정만 보면 심지어는 잉?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바로 알아채는 눈치 있는 로봇이 되기를 기대할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인간의 뇌는 로봇과 혹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기에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도 인공지능처럼 전기 신호를 사용하고요. 때로는 아날로그 신호를 또 때로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AD 컨버터와 DA 컨버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이 디바이스가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이 생물학적인 정보 처리 기관인 인간의 뇌와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최전선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크기가 한 손톱만한 칩을 만들었고요. 이거 안에 1000개가 넘는 그 전극이 있어서 붙여놓으면은 인간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가 결국은
뇌 활동이 곧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잔뜩 모아서 분석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접속하는 순간, 인터넷 위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가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과격한 생각을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간의 뇌랑 꽤 크기가 비슷한 돼지의 뇌에다가 이런 칩을 삽입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합니다. 트레드밀 위에 올려놓고 걷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돼지가 걸을 때 뇌 활동은 이렇구나라는 걸 학습하고 나면 나중에는 임의의 상황에서 그 패턴이 발견되면 지금 돼지가 걷고 있겠네 라고 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원숭이인데요. 뇌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고요. 트레드밀 위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도 걷고 싶겠지만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겠죠? 근데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가 오른쪽 다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바로 무선으로 오른쪽 다리 끝에 무선 수신기를 달아 놓아서 뇌가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오른쪽 다리와 연결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켜지 않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죠, 오른쪽 다리를. 근데 그 장치를 켜면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가 신체의 일부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뇌 활동만으로 이 사람의 이 원숭이의 의도, 생각, 판단, 의사결정을 읽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연구를 왜 하는 걸까요? 원숭이랑 돼지를 위해서만 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2해 전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온 그런 분을 일으켜 세워서 처음 걸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어색하지만 몇 달 후 이렇게 지지대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척수가 손상되었지만 그 척수로 내려가는 신호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다리에게 보내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이 하는 일은 이런 거를 뇌에다가 칩을 삽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자만 쓰면 두피에 흐르는 전류만으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저희 연구실에 키가 한 1m 정도 되는 나오라는 로봇이 한 대 있습니다. 얘는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뇌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옆에 있는 제 학생이 하는 거죠. 로봇 이마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로봇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 학생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나오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 멈춰, 뒤로 가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때마다 뇌 패턴의 활동 패턴이 바뀌고요. 그걸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금 저 로봇에게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로봇의 움직임은 100% 전적으로 제 학생이 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이 실험을 100번을 하면 93번은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생각만으로 움직이면 로봇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 현장에서는 가능하다. 물론 이게 상용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고 환자를 고치고 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꽤 많은 테스트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뇌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은 제조사가 다른 두 인공지능을 한 팀으로 묶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냥 구글 제미나이랑 오픈 AI의 챗 GPT를 한 팀으로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2명의 전문가를
한 팀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사람 한 명과 챗 GPT를 한 팀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세 팀이 있을 때 이 세 팀에게 굉장히 다양한 과제를 주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쉬운 문제를 주면 세 팀 모두 다 잘 풉니다. 특히 두 대의 인공지능 팀은 엄청 빠르게 이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창의적인 능력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사람과 인공지능 팀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특히나 이들의 수행 능력은 인공지능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전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사람과 인공지능 팀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왜 이 연구 결과를 주목하는 걸까요? 그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얘가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내 자리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앉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전에 한 20명이 하던 일을 이제 앞으로는 5명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연구 패러다임은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 거냐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옆에 인공지능을 앉혀주면 그래서 그 둘을 한 팀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그 이전에는 못했던 일을 하게 만들고 잘못했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그 이전에 안 했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체제로 생각하지 않고 파트너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하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교육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을 굉장히 인공지능처럼 가르쳤습니다. 교과서에 정제된 지식을 담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고 한 50분 동안 20문제를 실수 없이 풀게 하고 심지어 집어넣는 걸로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미리 집어넣고 그 점수로 인간을 한 줄 세우고 대학을 서열화하고 순서가 흩어뜨려지지 않게 짝짓기를 하는 것을 입시라는 이름의 교육의 정점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 한 줄 세우기 맨 앞에 인공지능이 서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그겁니다. 주어진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토해내는 일.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은 점점 줄어들 예정이어서 그냥 수능 만점자가 내 옆에 앉아 있다. 카이스트 박사가 이제 내 옆에 앉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이제 아마 세상도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학교 나왔어요? 성적이 얼마예요?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한 줄 세우기에 앞에 있나요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애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물어보겠죠.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를,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 인터넷에 뒤져서 나오는 생각 말고 당신 생각은 뭐예요?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의 행동, 살아온 삶은 일치되었나요? 당신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귀 기울이려면 당신의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관점 이런 것들을 들려주세요라고 할 텐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학교는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인공지능을 옆에 두고 같이 팀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절한 경험을, 교육을, 환경을 제공받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막강한 인공지능의 위용을 우리 모두 인류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80억 인간이 올려놓은 데이터로 학습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계산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있을 거고요. 아마도 얘는 조만간 몸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삶 안으로 훅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화두죠. 그런데 얘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적은 에너지로 아주 개성적인 이야기로 아주 독특한 개인적인 사적인 경험을 가진 지능체로서 얘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 모두는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우리 뇌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뇌만이 갖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갖지 못하는 우리 뇌만이 갖는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뇌과학자여서 그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돌파구로 뇌과학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돌아가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때로는 그들을 공감하고 설득하고 갈등이 있을 때 타협하고 더 거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앞으로 인간에게 기대하고 또 요구받을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고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AI는 인류에게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전환기가 그러했듯이 이 기술 혁신은 종의 만로가 아닌 새로운 종의 시작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과 결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그 유연함이 필요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